그럼 저 정도 펼치려면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이중융합. 미국과 연동을 하려면 하나의 도메인을 이루어서 연동하겠다 싶으면 우리가 이중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맨 위에 위성 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2만 미터 위에 고고도 정찰기 떠 있고요. 고고도 드론, 글로벌 호크 같은 거. 우리 이번에 바로 15,000m까지 띄우는 거 이번에 완성했어요. 그 아래 조기경보기. 이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거 만들고 말지 해서 요새 비행기 찾고 있어요. 이거 조기경보기. 비행기 하나 정해야 그 위에다가 얼레벌레 엮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게 사드급이에요. 요새 우리 저게 그 지상 레이더가 천무 같은 데서 돌리는 게 뭐 1000km를 손금 보듯이 봐요. 사드는 그거보다는 좀 넓죠. 거의 사드급이에요. 저거 출력만 높으면 그거보다 더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 근데 출력을 안 높이는 이유가 중국 자극하기 싫으니까. 오른쪽 게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축함. 통합 마스터 가진 구축함. KDDX 구축함. 저거 한 3년, 4년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발주 나가니까. 길면 한 4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는 먼저 나오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물에 뜨던 걸 진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군대에 한 1년 더 운영해서 돌려보고 나서 1년 반 운영해서 돌려보고 나서 군대에 정식으로 인계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건 그 다음이고 좀 그건 시간이 더 걸리고 그거 기준에서 한 4, 5년 걸릴 거예요. 앞으로 KDDX. 그러면 링크가 K링크죠. 이게 SAS죠. 그러니까 위성, 고고도, 이지스 지상 레이더, Satellite, High Altitude, Aegis, 그 다음에 Surface Radar. 이 SAS 기반으로 해서 C4IRS. 그러니까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정보, 정찰, 감시. 이거가 이제 링크 융합을 하고 그 링크에다 대고 모든 무기와 군인을 거기다 다 연동시키는 거죠. 네트워크, 연동 융합이죠. 네트워크 융합. 이 두 개가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있는 거 한국이. 근데 그거 만드는 놈이 있냐? 없어. 중국밖에 없어. 러시아는 반쯤 맛이 같고.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어마무시하고 중국은 미국에 개기겠다고 만들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가자고 만들고 있고. 자,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이때까지는 다 미국 집중형이었는데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도메인, 이중융합을 해서 이 도메인을 만들겠다. 독립적 도메인 만들고 도메인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메인 대 도메인으로 인터넷 용어입니다. 도메인이라는 건. 도메인 대 도메인으로 우리 연동하자. 이러고 덤비고 있는 데는 우리가 유일한 거라. 여기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본 로켓이나 위성, 그 다음에 고고도 이 드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개발돼 있고 하나는 개발 중이죠. 그러니까 중고도, 저거 중고도가 고고도랑 같으니까 그 드론은 개발돼 있고 AWACS는 개발 중이고 개발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잘 돼 있고요. 그 다음 레이더 잘 돼 있고요. 전투기 뭐 나온 거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잘 돼 있죠. 요새 잠수함 우리 상종가입니다. 이제 인도 잠수함, 필리핀 잠수함 다 먹을 것 같아요. 항공모함, 이거는 뭐 우리가 몸값이 높으니까 영국에 와서 같이 만들자고 하는 정도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도메인을 이뤘다라는 이중융합의 바탕에서 도메인을 이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상징물들이에요. 어저께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런 거죠. 아까 맨 왼쪽서부터 저 조그만 팔뚝만한 위성, 그 다음에 팔뚝만한 거예요. 위성이 딱.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나 우리가 띄우는 고고도 드론, 정찰 드론, 무인 정찰 드론, 그 다음에 AWACS,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기술이. 그 다음에 구축함,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저 지상 레이더, 하나는 고정형, 하나는 이동형.
저런 데서 세계 최고 수준 가했으니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1974년 유엔 총회에서 1971년이 유엔에 중국이 가입한 날이에요. 74년 유엔 총회에서 등소평 당시 부주석인가 그랬어요. 등소평이 한 말을 한번 연설을 들어보시죠. 제가 연설을 그냥 할게요. 이건 중국어로 나와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개발도상국입니다. 중국은 서방 진영도 소련 진영도 아닌 제3세계에 속합니다. 모택동 주석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 정부와 인민은 지구의 모든 피어갑 인민들과 피어갑 민족들이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해 또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식민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모든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의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미국 덕에 유엔을 간 놈이 유엔을 중국을 갔는데 우리 그때 중국 문화혁명 할 때예요. 74년이니까 모택동이 76년 죽었으니까 문화혁명 할 때예요. 그 모택동 주석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제3세계야. 우리는 미국도 싫고 서방도 싫어. 우리는 제3세계의 정당성을 갖고 있어.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기 문재인 들으면 아주 뭐 아찔하겠네, 좋겠네. 그리고 그 문재인이 좋아하는 김희교 교수 요번에 뭐 장개주의의 탄생 지금 등소평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주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또 중국은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중국은 슈퍼파워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슈퍼파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슈퍼파워는 지구 전체에 걸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에 개입하고 그를 통제하고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약탈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제국주의적 국가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슈퍼파워입니다. 점점 이제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등소평의 74년도 유엔 연설에서 한 건 뭐냐면 그게 소련 제국주의가 됐건 사회주의적 제국주의가 됐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됐건 다 슈퍼파워 게임인데 우리는 슈퍼파워가 아니야.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힘이 없어. 우리는 가난하고 정의로운 제3세계의 대변인이고 제3세계의 지도국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복원된다면 중국은 그 같은 슈퍼파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자본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혁명과 린비아오, 인표 및 공자에 대한 비판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피억압 인민과 민족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결코 자본주의로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생 거짓말인데 또 진실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가면서 파시즘이 됐죠.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파시즘. 원래 나치즘이 성격이 국가 사회주의잖아요. 국가 자본주의 파시즘. 국가 자본 파시즘이 됐죠. 혹은 파시스트 국가 자본주의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일당들 그리고 그 주변의 공산당이 특권층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말 맞잖아. 자본주의 가니까 그렇게 가네. 그렇게 안 가려면 공산당이 다 총 내려놔야지. 다 국가 권력 내려놔야지. 그건 싫고. 그러니까 이 등소평의 이 말 중에 빠진 건 뭐냐면 한 문장에 빠진 거예요. 공산당 지도력이 유지된다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지된다면 자본주의로 가면 반드시 패권주의로 갑니다. 깡패주의로 갑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맞는 얘기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당시의 상황을 중국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얘기인데 돌이켜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약 언젠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마치 폭군처럼 행동하는 날이 온다면, 그리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겁주고 침탈하고 착취한다면 전 세계가 중국을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소셜리스트 임페리얼리즘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폭로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중국에 반대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중국 인민과 연대하여 그 몹쓸 체제를 전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의 예언을 했네, 예언. 중국이 국가 자본 파시즘으로 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체제를 전복시켜 주십시오라고 1974년에 등소평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네. 이게 꽤 유명한 문건이에요, 이거. 근데 이 뒷문장만 인용을 해. 그래서 제가 뒤져가지고 앞문장까지 다 한 거예요. 네 개인데 네 중에 네 번째 토막만 하더라고.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첫 토막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죠. 그럼 일본과 그럼 손을 잡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 일본인을 지배하는 심리가 원망과 집착의 콤플렉스입니다. 이게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뭐냐면 아사히 마루라는 서양식 호위함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에서 그 기관을 떼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추로 많이 운영할 때인데 저게 일본 사람들이 단결심이 강하고 근면하고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저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다뤘어요. 금방 배우자마자 엄청나게 잘 다뤘어요. 저게 이제 막 돛에 기어 올라가고 감고 내리고 뭐 서로 손발 맞춰서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저걸 기막히게 다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다뤘다고 저걸. 영국이 잘 다뤘고 일본이 잘 다뤘고 1856년에 도쿠가와 막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냐? 그때 조선소입니다. 그 조선소가 지금 일본의 제트 엔진 회사 IHI, 그냥 저건 일본 명도 따로 없어요. IHI라고 읽어요. 이 조선소가 1889년에 주식회사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29년에 자동차를 만드는 조직을 이스즈,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회사 이스즈로 분사시킵니다. 1990년대에는 스미토모와 합병을 했다가 재분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 회사 뭐 만들어놨냐? 이제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상품화를 성공을 못한 고압, 저압, 터보팬. 저 고압을 이제 로우 바이패스. 그러니까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면, 바이패스라는 건 안에 코아부, 팬이 감아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 통로. 주변 통로가 있거든요. 주변 통로로 흘러버리면은 이제 그 압축이 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주변 통로로 흐르는 양이 많으면 하이 바이패스라 그래요. 바이패스 양이 많다. 그러면 저압이 되죠. 코아는. 코아가 고압이 된다는 얘기는 코아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부는 더 적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우 바이패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압력과 바이패스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이패스가 높으면은 압력은 저압이고 바이패스가 낮으면 압력은 고압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뭐 저바이패스 제트라고 표현해도 되고 고압 제트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무튼 고압 제트는 저거는 이제 전투기용이고요. 저압 제트는 저거는 여객기용입니다. 그 보고 있으면은 고압 제트를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 모델로 그래가지고 정부랑 프로젝트하고 그걸 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저 엔진 쪽은요,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안 만들어요. 3군데. 보잉, 미국 회사죠. 프라이드 앤 위트니, 미국 회사죠. 롤스로이스, 영국 회사죠. 사실은 저 3개밖에 안 만들어요. 나머지는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요번에 그걸 이렇게 좀 두들기고 있는데, 저는 뭐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근데 정부 돈은 많이 줄 필요 없다. 저건 그냥 사서 써도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드론용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드론은 쓰다가 버려지잖아.
아니 지금 미사일 한 방에 10억, 20억씩 하는 판에 드론 한 대가 20억짜리라 그래도 드론 한 대 20억, 30억이라도 비싼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쓰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일회 소모, 거의 소모자라고. 30억짜리 드론, 물리적으로. 뭐 100억짜리 드론이라 그래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좀 싸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 퀘스천 마크에 할 필요가 있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예는 일본의 그 고체 연료. 제가 그때 비판했었죠. 그 민병관 서울경제. 좀 어리석거나 간첩 같은 소리다. 그렇게 비판했죠. 고체 연료가 뭐 대단히 훌륭한 로켓 발사기인 것처럼. 그래서 뭐 그 벽이 없어진 게 뭐 저기 그 김현종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그때 벽이 없어지고 그때 김현종 그 안보실 뭐 차석인가 뭐 차장이 그 뭐 짜장면 배달하는데 뭐 제대로 된 액체 로켓 띄울 일 있습니까? 해갖고 항우연을 눌러 밟은 얘기를 조금 미담인 것처럼 글을 써놓고 오래. 이 사람이 간첩이야? 아니면 바보야? 난. 둘 다 아니면 연락 주세요. 본인 스토리 말씀드리게 제가 기회 드릴게. 그래서 일본의 고체연료 로켓이란 말이에요. 그 비싼 로켓 하나 띄우는데 지금 거의 뭐 5천억 원 든다는 건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저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번 띄울 때 그럼 몇 킬로 올라가냐? 1톤이 못 올라가요. 지금 페일로드가. 우리가 1.5톤 올렸잖아. 그런데도 아직 거의 매 1회 발사한다고. 의미가 없는데 그거 왜 하고 있나?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상품이 되는 걸 잘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딱 디자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이런 쪽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뭘 하나 깊게 파긴 하는데, 근데 무기는 딱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자기가 본 그 마켓 윈도우에 정확하게 공을 넣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조직이. 이걸 계속 미스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까지 아주 좋은 물건 만들겠다는데 이게 계속 안 만들어져. 2010년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좋은 물건이나 삼류 물건이야.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왔어. 한 두어 번 그거 반복하니까 조직 없어지고 이제 아무도 일 안 해요. 그 조직이 없어요, 일본은. 조직이 없어. 일본이 저 우주 로켓에 고체 연료 쪽 우주 로켓에 그 매달린 인력을 액체 연료 쪽으로 더 붙여서 일본이 예를 들어 오키나와 같은 데다가 미군 기지 옆이나 혹은 그 옆에서 아래쪽 섬에다가 혹은 뭐 큐슈에다가 그 민항 우주 로켓 그 발사 서비스를 정식으로 해서 크게 키웠다. 혹은 일본이 뭐 타이완이랑 친하니까 타이완에 가서 해줬다. 그걸. 얼마나 좋아. 지금 한국에 그거 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 시장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한 해에 막 한 40, 50%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시장에서 떨어져 나갔잖아. 그 시장에 비어 있다고, 거기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쭈그러드니까 또 일본의 이제 젊은 애들은 또 혐한으로 번지면서 또 한국을 또 씹어. 그럼 인터넷에 또 떠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또 죽창반일이 또 튀어나와. 둘 다 어리석은 일이죠. 죽창반일도 어리석고 일본 쪽의 혐한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일본은 원망과 집착에 가득 찬 늙은 노인이에요. 노인이 돼갖고 성질머리 더러워서 원망과 집착에 가득 차서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을 그걸 증오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달래서 가야지. 사실은 우리가 주도를 하고 일본이 서브 역할을 하면서 무기 체계를 같이 쓰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을 텐데 아마 그건 진짜 미국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일본이랑 손잡기 힘들어요. 혐한을 가 있어 이제 보니까. 또 우리는 죽창 반일을 가 있고. 죽창 반일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또 우리가 넘어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진짜 자주국방과 가짜 자주국방, 자주파리들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가 복잡해요, 사정이. 이성과 관성 사이에 동요, 이성과 관성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요. 이성은 뭐냐면, 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집중 체제를 강요하면 안 돼. 쟤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인정해주고, 쟤들이 위성에서부터 소총까지 데이터 링크를 형성하고, 거기에 모든 무기와 모든 군인이 연결되는 그 체제를 지들 나름대로 K링크 체제, 그 이중융합, K링크에 바탕한 이중융합을 저희들이 해내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거 하게 되면은 걔들 나름대로 무기를 뭐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뭐 구축함도 만들고 바깥에 팔려 다니는데 그거 우리가 막아서는 안 돼.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관성은 뭐냐면, 야, 그거 옆에서 좀 브레이크 좀 잡아야 돼. 쟤들 너무 무기 잘 만들어서 잘 팔아. 그러다가 우리 본가도 손해본다. 뭐 쟤들이 뭐 그 FA-50 그거 가지고 그 저기 뭐야 미 육군 고등 전술 훈련 요번에 거기 록히드 마틴 앞세워서 뭐 저거 들어와? 입찰 들어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쓰면 안 돼. 큰일 나. 우리가 많이 당해. 그거 말이지. 걔들 물건이 제일 좋더라도 그거 절대로 쓰지 마. 그거 쓰지 말고 보잉이 나오면 딴 데 거 써. 좀 기다렸다가라도. 이러는 게 이제 관성이에요. 이성과 관성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내부적으로. 그게 첫 번째 위험이고요. 우리한테.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세계와 동아시아 전세가 너무 이제 위험한 어떤 그 압력솥 상태가 되는 거죠. 중러를 해체시켜 버려야 되니까 그 정신을 국가를 해체인지 모르겠는데 공산당 체제를 해체시켜야 되니까 특권 체제를 국가자본 파시즘 체제를 해체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전쟁의 문턱, 세계 전쟁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뭐 삐끗하면 윤석열 정부가 삐끗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판 뒤집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종중 종북 세력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위험을 깔고 있는데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전작권 갖고 와야 됩니다. 핵무장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간첩 같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내야 되냐면 자주국방은 자체 전작권이나 자체 핵무장이 아니에요. 자주국방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K링크를 기반으로 미국 연동형 독립적 최첨단 군사체제 도메인을 만들고 미국 연동형 독립적 최첨단 군사체제 도메인을 만드는 거예요. 위성에서 보병까지. 보병이 쓰는 미사일까지. 그걸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이 조건에서 이 시점에서 끝내라고 결정하는 그 터미네이션에 관한 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한반도 유사시에 종식에 관한 결정권을 한국이 가지면 돼요. 미국과 그걸 협의하셔야 돼. 한반도 유사시 그래 너희한테 전시작전권 너희 둘게. 심지어는 너희 믿어. 심지어 너희 이상한 놈들이 만약에 권력 잡아가지고 한반도에서 불장난해도 오케이 우리 따라서 해. 할 수 없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급변 사태가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끝나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할 거야. 무시무시한 조건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게 자주국방입니다. 근데 그 결정권을 가지려면 말로 뭐 등기부 도장 찍고 이것 찍어서는 소용없어요. 힘이야. 자주국방이에요. 그 힘은 뭐냐? K링크 기반으로 미국 연동형 독립적 도메인을 최첨단 군사 도메인을 만드는 겁니다. 위성에서 보병이 사용하는 견착식 미사일까지. 예, 오늘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